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우리들의 경제 셰프입니다. 명지대학교의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박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디 아프셨다고요? 예, 장염에 걸려서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그 장면 잘못하면 오래 가는데. 예, 뭐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뭐 홀쭉해져서 보기 좋은데요? 그래요? 또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요. 그래야죠. 뭐라도 얻어야죠. 네. 자, 명쾌한 설명을 좀 들어볼 예. 텐데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져서 온통 난리예요. 숙대밭이 네. 됐는데 뭐 또 유예도 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뭐 잘 안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까지 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참 어떤 그 심중에 있는 의도를 파악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우리 진행자님이 사실 더 잘 아시지만 오늘은 왜냐하면 굉장히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들조차도 뭐 역대 정권을 많이 옆에서도 보고 분석도 많이 하셨겠지만 굉장히 캐주얼하게 결정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저도 사실 뭐 아주 지근해서 제가 뭘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런 면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일도 뭐 무조건 사전에 계획됐다, 논리정연하게 뭐 기획된 거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논리성을 가지고 좀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되는 게 트럼프에게는 머리에 지금 꽉 차 있는 게 진짜 빚이에요, 빚. 빚. 예, 이 국가 국가 부채. 빚, 예, 부채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이게 얼마나,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하루도 안 빼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미 정부가 갚아야 될 국가 부채가 9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이 9조 달러면 지금 미국 GDP의 9%예요. 30%예요. 네. GDP의 30%에 해당되는 돈을 올해 갚아야 돼요. 그럼 GDP의 30%를 어떻게 갚아? 바로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한 가지 대안으로 이걸 해결이 안 되니 진짜 지금까지 트럼프가 일으켰던 모든 무리수는 다 이거와 관련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도 물어보셨지만 관세 이전에도 하나씩 보면요. 미국 공무원들 많이 자르라고 일론 머스크 채용했잖아요. 정부 효율화시키라고. 그때 일론 머스크에게 대놓고 지시한 게 이번에 네가 예산 절감을 2조 달러만 해라 했어요. 그러면 갚아야 될 9조 달러 중에서 2조 달러는 돈을 세이브한 거니 그거 가지고 갚을 수도 있으니. 그런데 트럼프도 뭐라고 했냐면 2조 달러를 어떻게 예산 삭감을 제가 합니까? 제가 1조 달러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그렇게 했다. 예, 네. 이 머스크가. 그래서 그럼 그렇게라도 해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미국의 세상에 영주권, 시민권 같은 걸 팔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 그거 100만 카피를 팔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게 또 얼마냐 들어봤더니 5조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또 그 정도 금액이 되고 그걸로 또 해결이 안 되니 관세 또 트럼프 1기 때도 부여했던 방식이잖아요. 근데 관세 더 부과하고 더 많은 국가에 부과하고 더 많은 품목에 부과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 얼마나 또 돈이 세이브 되느냐. 트럼프가 관세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부과하면 얼마가 하루에 지금 거쳐가고 있는지 알아? 요 근래 관세 추가로 늘렸더니 하루에 버는 돈이 관세 수익이 2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에. 근데 알고 봤더니 또 미국 세관 공무원들 통계 봤더니 20억 달러에 한참 못 미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왕창 숫자를 올린 거는 혹여나 의외로 국제사회에서 수용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대로 가자. 그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나스닥 역사상 뭐 가장 기록적인 폭락 장세 중에 하나가 된 만큼 그렇게 폭락도 엄청나게 했고 각 국가의 국가 수반들도 지금 난리가 났고 특히 이게 미국 경제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왜곡된 부분을 만든 부분인데 항상 백악관에는 상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변인 또 그쪽 전문가가 들어가기보다는 늘 월가 출신 금융 자본들이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에 굉장히 책찍구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제 의사결정 중에서 실무를 중심으로 한 상업자본, 산업자본에 대한 스피커가 더 크게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증시 어떻게 되는데 환율 어떻게 되는데 이게 더 의견에 더 많이 반영돼 왔던 게 빌 클린턴 이후부터 계속됐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을 다 종합했을 때 트럼프는 분명 강행 의사도 일부 있었지만 또 강행하려는 원래 금액보다도 더 세게 부른 게 늘 해왔던 협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협상. 예. 그래서 그걸 분명히 했을 것이고 정말 즉흥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지 멋대로구나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돈도 필요했고 자신의 협상의 방식대로 했던 건 분명해 보이고 그런데 왜 그럼 한 발 물렀느냐? 역시 이번에도 금융자본이 옆에서 강하게 얘기한 것도 있고 각 국가 수반들도 진짜 읍소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중국 견제인데 중국이 정말 세게 나왔어요. 예. 진짜 중국도 이번에 모든 거를 걸었구나 싶을 정도로 트럼프 이게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유럽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날짜를 잡아가고 있는 와중에 야 이거 큰일 나네. 연대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아마 약간 중국은 확실히 누르고 다른 국가는 내가 유예했으니까 뭐래도 줘봐. 이거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전술적 후퇴다. 네. 그럼 다들 이제 보따리 사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죠. 예. 이게 참 서글픕니다. 예, 서글픕니다. 예, 복다리 싸들고 가야 되고요. 이 부분에서도 한 말씀 드리면 미국 정부에서 뭐 미국의 많은 그 경제학자들과 행정관료들이 관세 이거 아무 효과 없다. 미국에도 피해가 된다. 뭐 온갖 얘기 다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피해가 되는데 이거 왜 하느냐.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는데 트럼프는 저 같은 사람은 마음 편해요. 비판하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은 비판을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대안이 완벽하면 좋지만 현실 세계에서 완벽한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지만 감내하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부작용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초지일관 요구할 거예요. 좋아, 관세로 그 돈 갚는 거 이게 그렇게 부작용이 많으면 다른 대안 가져와봐. 근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트럼프 1기 때 관세 부과해서 중국 맞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 비판했던 바이든 정권이 들어섰어요. 근데 바이든 정권은 어땠느냐? 트럼프보다 관세를 더 올렸어요. 예. 전기차는 25% 부과했던 거 100%, 주사기 바늘을 안 부과했던 거 50%다 이런 수준이에요. 바이든조차도 다른 대안 해법 찾지 못했던 거예요.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 1기 때, 바이든 2기 때 봤더니 뭐 물가나 미국 경제에 엄청난 데미지 없었고 오히려 어설프게 관세 부과했더니 중국 견제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 사이 중국 더 성장했어요. 그러면 나는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 미국의 뭐 하버드든 MIT든 뭐 명망 있는 경제학자들이 다른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예. 교수님들도 비판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대안을 안 주거든요. 예. 그러나 보따리 사들고 가서 네, 미국이 얻는 게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두고 보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잘 나가는가 보자. 네. 그래서 뺏기는 사람들이 손을 잡고 연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국제사회 연대와 공조라는 게 생각보다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네.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참 환타직한 스토리겠지만 세 국가가 연대하고 거기다 유럽 하나가 옵저버로 끼면 이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한중일이 단일 대우로 미국에 연대한다? 이게 가능할 법한 일일까 생각될 정도의 그런 뭐 세 국가 스스로도 서로 간의 신뢰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전 세계에 보이는 행보들 사실 오늘 저도 그런 분석을 또 혹시 여쭤보시면 할까 하고 고민해 온 게 우리나라엔 이게 유리한 겁니까? 지금 서로 이 고민이 더 많은 거지. 전 세계가 연대해서 이걸 막아야죠. 이러면 이게 국제적인 무역의 불협화음과 세계적인 경제 부담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를 하자면 국제적인 연대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극히 그냥 한국인으로서 그냥 사적 개인으로서 드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이 두 미중 패권 중에
누가 하나가 꼭 이겨서 또 단일 패권이 된다면 누가 우리나라에게 패권이 되는 게 유리한가? 그 생각도 미중 중에 예, 저 결국 슈퍼파이 하나가 된다면 음. 근데 그냥 역사적으로 국경을 접하거나 해안선을 접한 국가가 답을 알겠네. 예 슈퍼파워가 되는 건 어우 부담감이 많아요. 네. 미국이 슈퍼파워지만 저 태평양 건너에 있는 국가가 여기까지 와서 뭐 어쩌겠어. 우리 이런 마음도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이걸 또 단일 대우를 해서 미국을 또 꺾어 누르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고민이 되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 중에 우리한테 누가 더 도움이 되고 혜택을 많이 줬냐 이렇게 보면 미국 아닌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덜 괴롭힌 건 맞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근데 주변에 또 아주 센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랑 척지고 지낼 수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딜레마 아니에요. 예. 참 그런데 난감해요. 그런데 지금이야 뭐 미국이나 뭐 우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나 이렇게 연대가 돼 있다 보니 서로 견제에 추이가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고꾸라졌다. 국가 부채도 못 갚고 중국 견제도 네. 못해서 중국이 2040년경 전 세계 GDP 1등 국가가 됐다. 야, 그러면 우리나라 중국과 다시 협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서해에서도 맨날 우리 해경들이 중국 어선과 맨날 싸우고 앉아 있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다시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르겠고 한두 개가 아니죠. 살수 대첩의 기계를 보여줘야지. 우리를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럼요. 네. 그나저나 90일 벌었잖아요. 우리만 벌은 건 아닙니다. 예. 이때 그러면 어떻게 협상해야 되고 어떻게 대충 결론날 것 같으세요? 협상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숫자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관세는 바로 다음 주부터 부과될 수 있는 악재지만 시간을 벌고 투자나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그 과정에선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묘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정말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1기 때 다 알아버렸어요. 이것들이 관세 피한다고 투자한다고 하고 뭐 물건 사준다고 하더니 결국 트럼프 1기 다 끝나봤더니 물건도 다 안 사주고 원래 약속했던 금액만큼 투자도 제대로 안 해주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어떻게 될 가능성을 제가 예측하고 있냐면 상호관세 10%로 낮춰줄 테니까 다 뭐 할 건지 그 조공 들고 와봐 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이제 받을 거 받겠죠. 받고 난 다음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숫자를 다시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뭐 그동안 신경들은 많이 써줘서 고마워. 근데 그래서 내가 결정한 게 뭐 한국도 25% 수준의 관세는 아닌데 그래도 봤더니 10%는 좀 약해. 얼마까지는 올려야겠어.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 현대차처럼 31조 투자했는데 현장에서 아 관세 낼 필요 없다 하더니 하루 만에 그냥 관세는 내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근데 미국 입장에선 지금 남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가 부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특히 관세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도 1년 뒤에 할지 2년 뒤에 할지 3년 뒤에 할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시계열상 미국 저 재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8월이나 9월 달이면 또 고갈된대요. 그러면 이번 회기 연도도 다 못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또 중간에 국채 다시 발행해서 지금 국채 다시 연장해야 된대. 그냥 돌려막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미국 국가 신의도 떨어진다더라. 뭐 달러 뭐 이제 기축통화 아니 되더라. 온갖 소리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소득세나 법인세, 대표적으로긴 세수들. 미국은 부가가치세는 없으니까요. 미국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특별소비세만 있지. 그러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세수 확보가 즉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걷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미국 국채는 계속 들어오거든요. 만기 연장이. 그거 어떻게 갚느냐. 세수입을 확보하는 시점과 빚을 갚아야 되는 시점이 안 맞아요. 근데 관세는 물건 들어온다. 그때마다 내는 입장료니까 매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세를 유예해주고 뭘 다른 걸 해줄 여지가 없어요. 미국에 부가가치세가 없다고 그러셨죠? 네. 있지 특수세만 않아요? 있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네. 팁
그렇죠. 팁을 써내잖아요. 15%냐 20%냐. 그걸 그- 강제로 받는 게 그게 부가세지. 그게 예, 알만 그렇죠. 그렇지. 진짜 팁을 안 써내봤거든요. 신용카드에 누르잖아요. 네. 안 눌렀더니 쫓아오더라고. 쫓아와요. 네, 이거 안 눌렀다. 예. 야, 깜짝 놀랐어요. 그거 완전히 강탈이에요. 강탈. 자, 어쨌든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니까 협상안을 잘 만들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잘 하면 좋겠고요. 중국은 네,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많이 했죠. 뻗대더만요. 속도 네, 말로. 많이 해보자. 뻗답니다. 예. 붙어보자 이거더만요.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진짜 트럼프 이기 때 중국이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이거 악재로 끝날 거가 하나 있는 게 중국이 굽힐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행사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에이펙. 네, 에이펙. 저 에이펙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같이 참석이 거의 예정되어 있었는데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는 다음 개최국의 수반이니까 반드시 와서 세레모니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둘 다 안 올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남의 행사 와서 대판 싸우고 가거나 이거 우리는 또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의별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지금 중국의 관영 CCTV에서는 분위기를 한껏 더 고조시켜서 이것 그 모든 국가에다 관세 부과한 거 이거 사실 거짓말이었고 중국에게만 고율의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포석 제스처였을 뿐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정말 끝까지 가볼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게 스티브 마이런. 처음에는 미란이라고 그러더니 요즘 네. 마이런이라고 읽던데 이분이 이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데요. 이분 얘기를 많이 얘기하던데 이분 얘기는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조적으로 손해를 본다. 네, 기축통화로서 얻는 이익이 엄청날 텐데 네. 뭔 말이에요? 이게 말이 네.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손해 본다는 얘기를 어디다 대고 하는 겁니까? 자 정리를 해드리면 네.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한 이유는 또 폭력적인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기 직전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폭력적인 조치까지 추구했어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이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하는 것도 1980년대 때 결국 일본 때려잡을 때도 일본 반도체도 관세 100%네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그걸로도 그 전에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폭력적인 조치인 일본 불러다 앉혀서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 예, 네. 플라자 합의 엔화가치 2.5배 올리라고 1년 반 만에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와 유사한 폭력적인 조치를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마이런이 하는 소리예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그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손해 본다는 건 그냥 본인들의 명분 쌓기용이고요. 뭘 요구하는 거냐? 지금 가만히 봤더니 미국의 그 돈 벌어간 국가들이 달러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아무 이득 없잖아요. 미 국채를 많이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또 미국이 다 이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미국이 좀 또 한 번 폭력적인 조치를 하는 게 이들이 들고 있는 국채라는 게 10년 만기 뭐 20년 만기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 얘기하려는 게 100년 만기. 이거 거의 영구채예요. 이걸 바꿔주자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진짜 폭력적인 게 야 한국 와봐. 왜? 니네 우리한테 달러 많이 벌어갔지? 그렇죠. 그래서 니네 중앙은행도 미 국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니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미 국채로 투자 많이 해놨지? 그거 다 이리 줘. 영구채로 바꿔줄게. 그러면요 저희 이자는요 무슨 이자 그동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고 우리가 달러를 가져서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돈을 그냥 준 거예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해서 벌어온 거지. 그런데 이제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황당한 얘기죠. 야, 그런데 그거라도 하자는 얘기예요. 야. 그만큼 얘네들이 지금 GDP의 30% 갚을 대안이 없으니 별의별 근데 생각을 그게 다 하는 가능하긴 해요. 거예요. 받겠어요? 옛날에 플라자 호텔에 독일 불러놓고 일본 불러놓고 이런 국가들 네. 불러놓은 다음에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크니까 환율 꺾어 우리로 따지면 한국 다시 불러다가 1달러에 1,400원대 돼서 너희는 솔직히 1,500원 근처까지도 갈 정도로 올라갔으니 관세 부과에도 환율이 너무 뛰어서 원화 가치가 좀 낮아져서 관세 좀 올라간 것도 상쇄된 면이 약간은 있어요. 일부 품목에서. 그런데 불러다가
환율을 1달러에 600원 선으로 바꾸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플라자 합의가. 그런 조치 우리한테 또 떨어지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걱정되는데. 예. 그래서 지난번처럼 무슨 묘안은 없어요? 아, 안 가버릴까? 저 바빠요. 그러고. 모르죠. 아, 이제 진짜 점점 예, 고민이 되네요, 진짜. 야, 그 다음 정부도 숙제가 많네요. 네, 숙제가 되자마자. 많습니다. 예, 되자마자 숙제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선거도 선거입니다. 후보들이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셰프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